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MBC 시사진단입니다. 제주 지역 가계대출이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대출액 증가율도 전국 평균보다 3곱절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 금융권의 대출금리가 확연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 부동산, 특히 주택담보대출에 의한 서민가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가계대출의 증가 원인과 그로 인한 문제, 그리고 가계빚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네 분 모셨습니다. 이경용 제주도 의회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창행 제주도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철준 제주국제대학교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양호석 한국은행 제주본부 기획금융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주도 내 가계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까지 왔다고 하는데요. 우리 양호석 팀장님, 도내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지난 9월 말 현재 제주 지역 가계대출은 9조 3,600억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서 41%가 증가했습니다. 전국 증가율이 12.9%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교를 해보면 타 지역에 비해서 한 3배 이상 빠르게 늘어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전월 대비로 비교해보면 제주도는 1.9%가 늘어났는데 전국 증가율은 0.9%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한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이죠. 이와 같은 속도로 부채가 늘어날 경우에 2년 뒤에는 현재의 2배인 20조 원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 제주 지역 가계 대출이 10조 원을 넘어섰고 이것은 또 제주도의 2년치 예산보다도 그 1조 원이 더 많은 규모입니다. 이렇게 대출이 많아지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이경용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최근에 이 가계대출이 폭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급속도로 증가됐다는 것인데요. 어쨌든 그 소득이 고정화되거나 또는 감소되는 상황에서도 저금리 기조에 그 편성을 해서 주택 담보를 대출한 주택이 많이 그 구입이 많이 증가됐고요. 또 아울러서 그 제주의 미래 가치 증가, 즉 이제 청정 제주에 대한 제주 선호도 증가, 그 외에 또 제주에서 이제 살아보기, 또 관광객 증가 등에서 나타났듯이 우리 제주의 미래 가치에 대한 그 증가 수요가 많아지면서 제주도의 토지 그리고 주택에 대한 폭증 수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현창행 과장님께서는 그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앞서서 의원님께서 이런 원인에 대해서 증가 원인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구입 자금과 생활 자금 두 가지 용도로 우리 가계 대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주도의 경우에 그동안 이 관광 산업과 이제 투자 유치가 활성화되면서 타 지역에 비해서 장기간 이제 혼란 국면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인구 유입이 늘고 또 임금이 늘면서 주택 수요가 늘면서 가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주택과 토지 매입 그 위주의 그 목적이 그런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강철준 교수님은 증가 원인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저는 앞서 말씀하신 이 부동산 광풍 그리고 이제 저금리 있지만은 그 정부 그 정책 기조 변화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우리 97년도 그 IMF 경제 위기가 와가지고 사실 그때는 가계 부채가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연 한 15% 내지 20% 정도로 지난 5년간 증가율보다 훨씬 더 빨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가계대출 종합 대책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한풀 꺾이는가 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 행복기금 대출이라든지 그다음에 받고 드림론이라든지 이 서민들의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 복지 차원에서 해결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 정상적인 그 소득 이런 비추어 볼 때
그 대출 자격이 없는데도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정부 정책에도 그 상당한 원인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은 왔다 갔다 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이 가계부채를 키웠다는 지적인데 제주도 내 가계부채의 심각성은 어느 수준인지 현창행 과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앞서 한국은행 양호석 팀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도 이 경우 9월 말 현재 가계대출 잔액이 10조 4천억으로 전년도 대비 41%, 전국 대비 13%로 비해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실정입니다. 단기간 내에 급증했다는 점은 뭐 부동산 실수요뿐만이 아니라 어떤 가수요, 투기 수요까지 이제 들어온 데 따른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투기 수요가 작용하면서 불가피하게 적정치 이상이 대출이 불가피했고, 또한 최근 이제 분양한 사례에서도 보면 나타납니다만은 주택 가격이 과도한 상승으로 나타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은행권의 그 대출 비중이 높아졌고, 그만큼 대출 차주들이 금리 부담이 크고, 나중에 금리 상승기에 이자 상환 부담이 크는 등 위험 요소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철준 교수님은 이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아직까지 이제 대출이 부실된다든지 그 연체 뭐 이런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는 점, 그 다음에 그 도민 1인당 그 가계부채 그 부담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높다는 점. 그다음 세 번째로는 지금 그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부동산 대출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향후 앞으로 그 부동산 가격이 좀 하락한다고 할 때에 이것이 그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 점이 걱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양호석 팀장님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앞에서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저도 이 문제는 증가의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주 지역 가계대출이 전년 대비 증가율이 이제 40%가 넘고 있고, 이 전국 증가율의 3배 정도 이렇게 빠르게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증가세가 계속되면 2년 뒤에는 현재의 2배가 된다. 그래서 20조 원을 돌파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규모를 한번 그 지역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GRDP하고 비교를 해보면 제주 지역 가계대출은 GRDP의 약 68%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치로 보면은 전국치는 이제 GDP하고 비교를 하게 되겠죠. 57%입니다. 그러니까 제주가 전국에 비해서 한 10%포인트가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구당 가계대출 규모를 한번 보면 제주 지역은 4,600만 원 정도이고요. 전국은 4,5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여기서도 한 100만 원 정도가 100만 원. 가구당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경영 의원님, 가계대출의 심각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여러 위원님들이 그 말씀해 주셨지만 이 가계대출 규모가 경제 규모보다 더 많다는 것, 비중이 많다는 점을 많이 지적한 분이 공감을 하고요. 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 1차 산업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농가 가계부채 부채 비율이 전국에서 1위 이런 수준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의 그 트럼프가 당선됨으로 인해서 보호무역주가 강화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그 내년 그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경기가 위축될 경우에 이런 그 가계 대출 부담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떤 그 부실화될 수 있다. 그로 인해서 금융기관까지 건전성이 침해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좀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 지난 5월에 대출 심사 제도를 강화한 이후에 토지나 상가 등을 담보로 하는 주택 외 담보 대출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양호석 팀장님, 대출 심사를 강화해도 대출이 늘어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난 5월 달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 중에 하나인 이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이제 주요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첫째로는 차주의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이제 담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많이 봤는데 그 차주의 상환 능력을 좀 더 면밀히 보겠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신규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해서 거치식이 아닌 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으로 도입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은 뭐 상환 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은행권의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5월부터 이거를 시행을 했지만 은행권의 주택 담보 대출은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은행권의 주택 담보 대출이 아닌 기타 대출과 그다음에 비은행권의 가계 대출은 여전히 늘어났습니다. 크게. 결국 은행권과 비은행권을 합한 전체 가계 대출은 계속 늘어나서 사실 그 증가율을 저희가 보니까 그 6월부터는 전년 대비 가계 대출 증가율이 40%를 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실상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가계 대출의 증가세가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강철준 교수님은 이 여신 심사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사실 그 우리가 이제 선진화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그 꼭 우리 한국이나 제주도 문제뿐만 아니라 그 이 선진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이제 그 이 담보 여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그 믿고서 더 대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속성을 이제 그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금리가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은행의 그 마진이 줄어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금리가 뭐 7, 8% 이럴 때는 은행의 마진이 한 뭐 2.5%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은행의 마진이 한 1.5, 1%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은행들이 좀 적극적인 영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독 당국에서 그 어떤 그 심사 관행을 이제 좀 개선해라, 선진화 시켜라 해서 규제를 강화한다 하더라도 워낙 저금리가 되다 보니까 은행에서 일정 수익을 얻기 위해서 좀 공격적인 영업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더 가계 대출을 그 능력보다도 좀 빠른 속도로 늘리게 된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은행들이 그 자신들의 저금리 타겟책으로 이제 공격적인 영업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계 대출이 늘어났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통계청이 올해 발표한 그 2015년 농가경제 조사를 보면은 지난해 제주 지역 농가당 평균 부채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6,200여만 원입니다. 예,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 이처럼 농가 부채가 늘어나는 이유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현창영 과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저희 도에서 그 분석한 제주 지역 농가 부채는 주요 요인은 시설 투자로서 2004년 이후에 FTA 기금 사업 하우스 시설 자금이 매년 2004년 이후에 4,300억 원이 투자되는 등 대부분 시설 투자에 따른 생산성 부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0.9%로 농업 매년 3천억 규모가 지원이 되고 있고 이 외에도 FTA 기금 사업 등 농업정책자금이 2%로 아주 낮은 그 이율로 대출이 확대하다 보니 농가에서 많은 대출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그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농가에서 육지부 병원 이용에는 의료비 증가라든지 항공기, 교통비 등 자녀 유학비 등 여러 가지 그 복합 요인들이 농가 부채가 많아지는 이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 농어촌진흥기금도 그 농업정책자금이 저금리 그것만이 아닐 텐데요. 농가 부채가 많아지는 이유. 우리 이경용 의원님은 어떻게? 그렇습니다. 지금 전수조사를 하지 않아서 정확한 그 농가부채 규모라든가 금액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원인 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만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는 것이 일단 그 농업용 부채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용 부채가 왜 증가되느냐? 그것은 제주도의 그 농업 기반 시설 투자비가 육지부에 비해서
2.5배 이상이 증가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육지에 있는 그 하우스 시설이 49,000원당 이게 할 수 있다면 여기는 11만 원 정도로 그 상당히 비싼 비용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사와 관련된 생산비, 인건비가 매년 6%씩 제주도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소득은 점점 고정화되거나 감소되고 있는 것이군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10년간의 그 당근 가격을 말씀드리면 킬로그램당 2,700원대까지 갔던 것이 2014년도에 910원대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서 결국 수입이 줄게 되면 부채를 상환할 여력이 없게 되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정책 사업을 결정하면서 FTA 기금과 관련된 융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융자 사업과 관련된 금액이 지금 현재 1,669억 원에 이르고요. 여기에다가 자부담 비율이 농민들의 자부담 비율이 상당한 금액이 이르는데 이것이 1,977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농가 부채 비율이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결국은 농가 부채는 시설 투자비 그리고 생산비, 인건비 그리고 저금리의 농업 정책 자금 이런 것들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많이 빌려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군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부분의 가계 대출이 부동산 매입에 따른 것으로 요즘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오르거나 또는 그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경우에 이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우리 양호석 팀장님, 제주도 내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부채 상환 능력 뭐 제대로 상환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도의 가계부채 상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한 두 가지 정도 지표를 가지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그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대출의 비율입니다. 8월 말 현재 제주도의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대출의 비율은 117%, 전국은 107%입니다. 전국에 비해서 한 10%포인트가 높은 거죠. 이것은 결국 소득에 비해서 가계부채의 규모가 커서 도민들의 부담이 높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그 DTI라는 게 있습니다.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DTI는 소득 중에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그 비율을 나타내는데 현재 수도권에서는 그 60% 이내로 유지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제주 지역은 아직 적용이 되고 있지 않지만 대략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금년 중에 제주 지역의 DTI는 지금 DTI가 60%를 초과하는 비중이 전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대출받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비해서 원금과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높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지난 10월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종전의 2%대에서 이제 3%대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오를 전망이라는데 대출 금리가 오를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경용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예, 이 외국의 글로벌 경제가 바로 대한민국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 실례를 들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된다고 하니까 바로 금리가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이고 결국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을 도입하는 안이 발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시장금리가 인상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제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영세 자영업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영업자들이 금리 인상에 따라서 상당히 채산상이 악화되겠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가의 가계부채 부담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고 또 마지막으로 그 부동산 광풍에 편승을 해서 무리하게 주택 토지 구입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지금. 그 현창현 과장께서는 대출 금리가 오를 경우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금리가 오르면 이제 대출 이용자들이 상환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예.
문제는 그 중에서도 이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아지고 대출 상환 부담 증가가 소비 측으로 이어지면은 돈의 내수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건데요. 최근에 돈의 그 지표를 경제 지표를 이렇게 보면 현재까지 연체율이 그런대로 양호한 편이고 우리도의 가계부채 내용이 생활 자금을 충당하는 그런 생활 자금이 아니고 부동산 매입 목적이 대출이 많다는 점에서 금리 인상 시 도민 생활에 대한 그런 압박은 상대적으로 덜할 것이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좀 예의주시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생계형 부채가 아닌 부동산 투자를 위한 이제 부채이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우리 강철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이제 그 금리가 이제 오를 경우에 그 얼마나 속도로 또 크기로 오를 것이냐 그 구체적인 그 감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금리가 어느 정도 올랐냐면 한 달 사이에 0.5%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그 제주도민 그 가계 부채가 10조 원인데 그럼 돈으로 따지면 이게 얼마냐 하면 500억 원입니다. 1년에 이자만. 도민들 이자 부담이 500억 원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기간 부담치고는 상당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금리가 그렇게 그 단기간에 급등할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공화당 정부라는 게 이제 이 규제 완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도로나 그 항만 이런 그 인프라 투자를 트럼프 당선자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 소식에 지금 그 월가에서 주가가 오르고 또 지금 금리가 단기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0.5%가 뛰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미국 금리가 오르게 돼 있으면 전 세계 그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자금이 빠져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즉 우리 그 국내 시장에서 자금 유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그걸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 국내에 자금이 부족하다 보면 금리가 또 추가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조 원 정도 도민 부채 이제 여기에다가 금리가 단기간에 얼마까지 오를 수 있는지 그럼 그걸로 인해서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도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좀 구체적인 그 숫자 감각을 우리 정책 제주도 당국에서도 좀 가지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우리 국내 경제가 이제 글로벌화되다 보니까 제주 지역에 이제 가계부채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 양호석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앞에서 세 분께서 뭐 말씀해 주신 거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요. 일단 대출 금리 상승하면 그 차주의 상환 부담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현재 가계 대출이 약 10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출 금리가 1%포인트가 상승을 했다. 그러면은 제주 도민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이자는 한 1,000억 원 정도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올 경우에는 특히 그 취약계층의 경우에 이제 이자 부담이 늘어날 때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게 돼서 결국은 신용 불량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대출 자산이 부실화됨에 따라서 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호조로 이제 투기적 부동산 거래가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라는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현창현 과장님, 하지만 이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질 경우에는 타격이 크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부동산 가격과 경제 활성화에는 연관성이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면 경기 부양 효과는 약화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현재 부동산 시장이 뭐 우리나라 경제 전반을 떠받치는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마저 꺾인다면 미국발 금리 인상 등 그 대내외적인 그 경제 불안 심리가 이렇게 가중이 되고 또 부동산 상승 시기에 매입한 그 물량들이 한꺼번에 시장에 이제 매물로 나올 경우에 매매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동안 그 가계 부채가 악성 부채로 변질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해 저희 세수가 지방세 세수가 2천억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악화돼서
매매가 잘 안 이루어지고 이럴 경우에는 이런 세수 문제도 결함이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게 결국은 이제 투자가 위축이 되고 또 건설 시장의 경우에도 뭐 아파트가 분양이 저조하다는 등 그런 건설 경기 역시 그 불황을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침체는 도내 시장과 또 이 도민들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강철준 교수님께서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는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요. 그 바로 어저께인가 이제 새로 그 발표된 통계가 뭐냐면 그 법원의 그 부동산 경매 부동산 낙찰가율이 100% 밑으로 30개월 만에 100% 밑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저도 작년에 집이 없어서 집이나 좀 제주도에 사볼까 하고 했는데 이게 낙찰가율이 그 200% 이거는 정말 이건 부동산 그 법원 경매해가지고 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1년 사이에 지금 100%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좀 심각한 우려가 이 조짐이 나타나는 거 아니나 이제 걱정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전국적으로 우리가 그 철강 그 다음에 조선 해운 그 구조조정 산업 구조조정 때문에 그 경기 부진이 지금 중앙에서는 심각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제주도는 그래도 관광 경기가 괜찮아서 버티고 왔는데 이제 경기가 전국적인 경기 불황에다가 이 부동산 가격 하락이 겹치게 되면은 우리 제주 경제에 좀 압박이 오지 않겠나 좀 걱정이 되는. 예, 우리 양호석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가계 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제 부동산 시장이 화랑을 보이면서 외지인뿐만이 아니라 도민들이 너도 나도 이런 부동산 투자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저희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 분석한 바로는 이 부동산 수요의 40% 정도가 투기 수요였던 걸로 그렇게 저희가 분석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조정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투자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서둘러서 부동산을 매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큰 폭으로 늘어났던 이 가계부채가 이제 부실화된다거나 또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훼손되고 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가계들은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최근에 빚어지고 있는 그 법원 경매 물건의 이제 급증 또는 경매 가액의 하락, 경매 낙찰률의 증가 이런 것들도 벌써 부동산 거품에 대한 우려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가계빚 상환 압박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높습니다. 강철준 교수님이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그 부동산 가격 하락 그동안 우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던 부분이 좀 떨어진다. 이제 이걸 이제 어느 정도 그 감내는 할 수가 있지만 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서민 생활 자금입니다. 특히 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그 이제 뭐 가게를 새로 오픈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 빚을 졌을 텐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 상대적으로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 하락 속도를 그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로는 상대적으로 이 그 타격을 많이 볼 이 그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결국은 이제 소비자 위축이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양호석 팀장님 그 지역 경제에 이 가계빚 상환 압박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에서 뭐 말씀드린 내용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요. 금리가 오를 경우에 이제 돈을 빌린 취약계층에서는 원리금 상환이 어렵게 될 것이고 또 이 비단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차주들이 결국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한정된 소득 안에서 원리금 상환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소비 여력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이 소비 위축을 가져올 수 있고요. 소비가 위축된다면은 결국 기업 활동도 어렵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경영 의원님, 이 가계빚 상환으로 인한 소비 위축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뭐 강철준 교수님이나 양호석 팀장님이 뭐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저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장기 저금리 기조가 상당히 장기화됐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가게나 기업, 중소기업들이나 문제는 뭐냐면 채무에 둔감해졌다는 거예요. 둔감해져 버리니까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를 대비해서 소비 지출을 늘려왔었거든요. 그리고 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로 예상을 해서 다시 또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또 대출을 받아왔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여기다가 내년부터 이제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이 됩니다. 공공물가가 상승이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 압박에다가 물가 상승에다가 이렇게 되면 결국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소비 위축은 당연히 오는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그 농산물 가격이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습니다만 농산물 가격까지 떨어지게 되면 내년에 제주 경제는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창행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가계빚 압박. 예, 뭐 세 분 토론자들께서 공통적인 그런 역량들에 대해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우리 그 지역 경제에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부 그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원리금 상환에 애로를 겪는 그런 도민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가계빚 증가 그리고 그 가계빚 압박으로 한 소비 심리의 위축 이외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경영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외의 문제점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좀 기본적인 것은 뭐 지금 이 지역 경제 제주 지역 경제를 더 받치고 있는 그 힘이 지금까지는 건설 경기라든가 관광객 증가라든가 이런 게 유지가 돼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광객이 어느 한 기간에 만약에 어떤 여건에 의해서 수요가 소비가 위축되면 결국 관광 공급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고 또 건설 경기가 만약에 지금 미분양 사태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정말 제주도는 어떤 큰 지금 그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주도민들이 이 부동산에 투자하기에 시작한 이유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동산 투자 자금, 일종의 투기 자금이죠. 우리 현 과장님, 이 부동산 투기 자금들을 어떻게 하면 차단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안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뭐 대책하는 거는 이제 뭐 어떤 부동산 관리 대책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그런 그 부동산 투기 그런 대책반을 운영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동산 관리 대책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투기 자금의 근절 또는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을 이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지적이 이제 지배적인데 그렇다면 이제 제주도는 지난 4월에 제주형 가계부채 위기관리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했어요. 이 현 과장님, 이 태스크포스 팀의 출발 배경 그리고 활동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도 그 가계 안정화 대책 추진을 위한 그 TF팀 구성 배경은 지난 2월에 중앙부처에서 이제 가계부채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중앙 정책을 이제 공유하고 또 우리 도내 그 가계 대출의 그 현 실태와 그 진단을 통해서 대책을 이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이제 방안으로 저희 그 한국은행 또 금융감독원 등 8개 금융 관련 기관이 이제 참여하는 그런 가계부채 안정화 TF팀을 구성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TF팀에 참여하는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이제 분기 1회 그 경제동향 간담회를 통해서
중앙 정부의 그 금융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공유를 해오고 있고, 또한 그 돈의 경제 동향 모니터링을 통해서 가계부채 대책 등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동안 내부 TF팀 운영을 통해서 주택 및 부동산 경기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논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TF 그러니까 태스크포스 팀에 이제 한국은행 대주본부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우리 양호석 팀장님 이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지난번 1차 그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제 주요 기관들이 참석해서 각 기관의 대책과 향후 어떤 대응 방향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5월달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도 또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계 대출이 어떻게 늘어났는지에 대한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걸로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그 이 TF 팀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다는 또 이 지적도 있어요. 이경영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뭐 저희 도의회에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성된 지 6개월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 역할이 뭐냐면 가계부채 위기 관리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6개월 후에 지금까지도 어떤 그 대책은 거의 좀 미미해 보이고요. 일단은 그 현황 점검하고 어떤 문제점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이 정도로 중요하다는 인식이 들었으면 이것을 역할을 더 강화시켜서 회의도 좀 자주 하고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주도가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는데 소극적이다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이게 양호석 팀장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극적이다. 예, 사실 자치도 입장에서 가계부채를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은 별로 없습니다. 가계부채는 이제 도민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행위인데 도민들이 돈을 빌리는 행위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금융기관의 대출과 관련된 감독 권한도 자치도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이 중앙의 금융위와 금감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도로서는 가계부채를 제어할 만한 직접적인 수단이 없고, 그렇지만 이제 다만 저희가 생각해 보면 이 제주 지역의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주된 원인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이 바로 가계부채를 줄이는 그런 대책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일 것 같은데 강철준 교수님, 네. 이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가계 대출이 크게 보면은 이제 부동산 쪽으로 가고 네. 그런 대출, 그다음에 생활 자금 이제 두 가지인데 부동산의 경우는 이제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부동산 가격 하락 문제가 있는데 물론 이제 급격하게 내리긴 했는데 저는 이게 뭐 위기 관리 대책까지 필요한 수준인가는 조금 이제 아직 조금 더 두고 볼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오히려 그 생활 자금을 많이 갖다 쓴 이 자영업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이제 다른 시도에 비해서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은 제주도가 이 자영업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개인적으로 가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가계 빚을 많이 썼는데 이제 이자가 오르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그 이자를 많이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경영 압박이 올 것이고 그것이 이제 전도적으로 소비 그 경기를 침체시킬 것이고 거기다 이제 최근에 그 중국 관광객들이 사드 때문에 이제 좀 줄어들 조짐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그 자영업자들에게 이제 영향을 줄 것이고 그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은행들은 제가 보기엔 별 큰 타격이 없어요. 뭐 워낙 돈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데 이 지역 농협이라든지 새마을 금고 이런 그 소규모 금융기관들이 그 자영업자 대출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이제 그 한국은행 우리 팀장님께서 그 자치도가 이제 직접 관할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새마을 금고 이런 거는 제주도가 어느 정도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데니까 그런 데에 그 어떤 이 경영 건전성이라든지 그런 거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그거 외에 이 자영업자들이 향후에 이 그 금리 상승에 따른 그 이자 비용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좀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계부채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다. 이경용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 제주도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라는 뭐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그나마 우리가 제주도에서라도 안 하면 이거를 중앙정부 정책을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특성에 맞는 현재의 수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제주도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이라고 제주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 신용보증과 관련된 문제가 있고, 또 중소기업 안정자금과 관련된 부분도 제주도에서 이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세워야 되고, 또 이 제주도의 비정규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어떤 소득을 높여주어서 여기에다가 또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농가부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 가격 안정화 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아베 총리나 미국의 오바마 정권에서도 이 소득을 좀 늘려주는 방안을 기업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인상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제주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그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서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 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은, 저희 도에서는 이번 대출 증가의 요인이 팩트가 어쨌든 이 부동산 안정화가 되지 않은 데서 오는 요인이라고 이렇게 보고요. 저희 도에서는 TF팀 운영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한 가계부채 대책에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그 지난해 12월부터 이제 부동산 투기대책본부를 운영해서 우리 국토부와 또 국세청, 경찰청 등과 관계인과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그런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요. 또한 2025년까지 이제 10만 호를 건설하는 주택 제주형 주거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발표를 해서 가격 안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도적으로 또 부동산 시설 과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매 제한 문제라든지 분양가 상한 제 등 그 중앙에 있는 권한을 이양할 수 있도록 그 6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서 권한 이양 받는 노력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지금 지난 11월 3일 날 이제 발표한 국토부의 그 발표에 뭐 제주도 지역이 제외됐습니다만은 이런 그 대책에도 저희 제주 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앙 절충 노력도 이제 계속 해나가고 있고요. 뭐 그 외에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에 애로를 겪는 그런 도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우리 그 서민금 그 연합체인 서민금 통합지원센터와도 공조 체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 3일이죠. 11월 3일 청약과열 지역 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이 이제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제주도는 거기에서 제외가 됐죠.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것들도 일종의 우리가 가계부채를 감축시키는데 악영향이라고 하지만은 감축하는데 좋은 효과를 얻지는 못할 것이다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우리 이경용 의원님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주도의 가계부채 그 증가 비율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좀 소홀히 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국을 단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규제를 한 지역에서 투기자금, 투자자금이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걸 풍선 효과라 그러는데 제주도가 가장 지금 그 풍선 효과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런 걸 감안하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철주 교수님 청약과열 지역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가계부채 증가 요인을 부동산과 생계형이라고 보면 이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데 제주 지역이 제외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거는 물론 이제 중앙정부 실수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 전국 경제 1%밖에 안 되다 보니까 설마 1%가 대한민국에 큰 뭐 영향을 끼치리라
그러니까 중앙정부 정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중앙정부를 나무라기보다는 우리 도민들의 의식이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저금리, 금리가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트럼프 당선 이후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금리 기조가 변화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에 이제 도민들이 대비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까지 그 고정금리를 많이 썼어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많이 이제 그 늘리느라고. 그런데 앞으로 고정금리 대출을 받던 부분이 이제 거의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변동금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달에 금리가 올라가면 바로 다음 달 이자 상환 그 이자가 바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렇게 되면 그 국제 금융 시장에서의 금리 그 올라간 것이 바로 우리 그 도민들에게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이제 이걸 의식하셔서 좀 더 앞으로는 우리가 국제 금융 시장 동향에도 우리 도민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 우리가 그럼 국제적인 수준으로 비교해 볼 때 그 가계 부채가 어느 정도 수준이길래 이렇게 뭐 방송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모여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그 가계 부채 수준이 말이죠. 국제 수준하고 비교하면 일본, 미국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뭐 빚쟁이 나라라고 하는 이태리, 스페인보다도 높아요.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 도민들이 의식을 하셔서 지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후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종류 그 가계 그 지원, 금융 지원 그 이걸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그거 좋다고 그냥 쓰실 게 아니라 이미 우리 가계 부채 수준이 국제 수준에 비추어서도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좀 이제는 이제 그 금리가 또 고금리 체제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으니 좀 그 은행만 믿을 게 아니라 좀 소비도 좀 전략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토론 초반에 우리 양호석 팀장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정부에서는 지난 5월부터 이제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여신 심사, 그러니까 이제 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출 심사를 강화해서 이제 가계 부채를 줄여보자는 의도인데, 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이제 돈의 이제 가계 부채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런지 우선 그 양호석 팀장님께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5월부터 적용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은 비거치식 그 분할 상환을 유도함으로써 부채 구조를 개선하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그 5월 이후에 증가세가 좀 둔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은행권의 기타 대출과 또 비은행권의 가계대출을 합쳐서 보면 오히려 더 크게 늘어났습니다. 결국 전체 가계대출은 그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이후에 증가세가 계속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별다른 그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커다란 효과는 없다. 강철주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의 가계 부채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이제 선진화 가이드라인 하면 이제 그 뭐 단어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 도민들 입장에서 뭐 이제 이게 무슨 좀 선진화되는 거니까 이 뭐 좋은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게 이제 나오는 거 아니냐 하는데 사실 이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금융기관들 그 동안에 이제 우리 이제 대출 영업이라는 게 뭐냐면 재벌들한테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재벌들이 이제 옛날만큼 돈을 많이 갖다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들도 대출해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대출해 주겠습니까? 이게 사실 이 금융기관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좀 대출 많이 쓰도록 적극적인 영업을 지난 10여 년간 많이 해왔습니다. 저성장 기조에서
금융회사 그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늘어난 측면이 있어서 좋다고 이제 썼는데,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이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됐다고 해서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그 금융기관들한테 좀 대출을 앞으로 좀 조심해서 적당히 하라는 신호지, 우리 그 서민들이 저 대출 갖다 쓰는 거 관점에서 보면 예전보다 더 어려워지고 조건도 나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이제 앞으로 저 은행 대출이든 아니면은 저 신용금고나 저 새마을금고, 신협 같은데 돈 쓰기가 어려워졌다. 그리고 이자도 높아진다. 근데 이거를 이제 좀 도민들이 좀 각오를 좀 이참에 좀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중은행들이 저금리를 타개하기 위한 어떤 공격적 마케팅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가이드라인이 이제 생긴 것인데, 이경영 의원님은 이게 돈의 가계 부채를 줄이는데 이 가이드라인이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그 금융권의 그 대출 기조를 보면요, 일단 제1금융권인 은행권을 그 대출 규제하면 비금융권인 그 금고라든가 또 이런 신협이라든가 이런 제2금융권으로 옮겨갔거든요. 다시 또 그래서 제2금융권을 또 규제하면 은행권하고 그다음 또 대부업 계통으로도 옮겨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양극화 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 정부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과연 성공할까? 성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상당히 그 지금의 어떤 그 정책의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에 정책에 따른 그 금융기관이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이에 따라서 그 국민들이 정책을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 돼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좀 전개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그 현창행 과장님께서는 이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효과를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예, 앞서 뭐 세 분께서 우리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가계 증가폭을 다소 줄이는 데는 그런 소지는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역부족이라는 그런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이런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 도에서는 지난 국토부 그 안정화 대책에 부동산 투기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역량에는 저희들이 좀 예의 좀 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효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효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어떤 특별한 방안들은 없겠습니까? 우리 강청준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빚을 이제 지는 건데, 빚을 지는 것이 생활이 어려워서 이제 빚을 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투자 기회. 그런데 그 투자 기회로 볼 때 제주도에서 그동안의 투자 기회가 뭐가 있었느냐? 주로 이제 그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동산이 그동안 이제 좀 투자 과열되다 보니까 많이 올라서 좋긴 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이제 하락 조짐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 조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소득 증대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빚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책은 뭐냐 하면 소득을 어떻게 하면 늘릴 것이냐. 그러니까 뭐 농가의 경우에 여러 가지 이 가격 안정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겠고, 아까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마는 우리 이 자영업자들,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에 어떻게 하면 그 소득을 안정화시킬 것이냐.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 생산성을 올린다든지 또는 선진 영업 기법 같은 거, 뭐 매장 관리라든지 또 종업원 교육 이런 거를 신경을 써서 이 소득 능력을 자꾸가 늘려야 됩니다. 이게 부채를 줄이거나 또는 부채에 대한 가장 좋은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이 가계부채 증가는 비단 제주도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아까 강철중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그 정부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양호석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역할. 예, 현재 이제 가계부채 규모는 전국적으로 약 1,30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부가 이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강 교수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소득 증대를 통한
그 차주들의 채무 상환 능력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채무 상환 능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채 문제를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는 이제 이 주택 가격이 문제이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가격이 너무 오르지 않도록 이 가격을 잘 관리하는 게 문제다. 그렇게 할 때 이제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세력들의 움직임을 좀 줄일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것도 좀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이제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 측면인데요. 가계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그 규제를 통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많이 나가지 않도록 건전성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가계부채 축소를 위한 정부 역할 이경용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역할보다는 정부에서는 뭐 이제 앞으로 그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한 뭐 DTI 규제 강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수립하겠는데요.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 게 위험 요소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 이게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위험 요소가 등장하는데 위험 관리를 좀 정부에서 해줘야 된다. 특히 이 취약계층의 문제가 상당히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듯이 임금 상승이라는 소득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만약에 내년에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채산성이 악화되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기업 구조 조정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량 정리 해고가 발생될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노사 갈등 문제, 그 다음에 취약계층들의 소득이 상당히 그 줄어들므로 인해서 가계 도산 문제 이런 그 위기 관리 능력도 많이 중앙 정부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토론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제주도가 가계부채를 줄이고 그리고 부채 상환 능력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네 분이서 각각 짧게 1분 이내로 먼저 강철준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대책에서 다루지 않은 게 저는 이제 세제 측면에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그 대출이 가계 대출이 부동산하고 이제 생활자금인데 부동산 쪽으로 많이 나간 게 이제 이거를 보면은 주택하고 그 이 농지 같은 대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제가 보면 사실 주택에 대한 그 좀 그 투자가 많이 늘어나는 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또 바람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우리 도민들이 집을 많이 짓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택 공급이 늘어나 가지고 그 이제 그 임대 소득 임대 비용이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나 농지 같은 나대지 투기가 늘어나는 것은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제상으로 같은 투자로 하더라도 주택과 부동산을 분리를 해서 그 지방세제 개편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가계부채 축소 그리고 상환 능력 향상 우리 양호석 팀장님 마무리 발언 1분 이내로 해주십시오. 예, 제주 지역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적용하고 있는 그 DTI 즉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 그걸 60% 이내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 지역에서도 차주의 뭐 상환 능력에 따라서 차등을 하든지 아니면 한시적으로라도 이 DTI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경용 의원님 마무리 발언. 예, 우선 그 여기서 다루지 못한 부분이 우리 가계대출 중에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 문제도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 그 여력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고용도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고용을 창출하고 소득을 기여할 수 있는 그 청년 뱅크 사업이라든가 청년 창업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 우리 현창영 과장님. 예, 결론적으로 그 가계부채를 줄이고 부채 상환 능력을 늘리려면 결론적으로 도민 소득 증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요 산업별, 기능별 소득 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대규모 해외 투자 사업 유치라든지 청정에너지 등 신성장 동력 사업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양질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고
도민자본 육성을 통해서 제주 경제의 규모를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그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구나 빚을 지게 마련입니다. 금전적인 빚 이외에도 마음의 빚이라도 빚 없이 사는 인생은 없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열풍의 여파를 타고 너도나도 빚을 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세태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택의 개념이 주거의 개념이 아니라 부동산 소유의 개념으로 전락한, 다시 말해서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지 않는 한 서민들의 고달픈 삶은 이제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밤늦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